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면 23년 상반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기 침체 국면으로 23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시점.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주제 경기 침체 진단인데 네, 요즘에 아래 공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네. 뭔가요? 일단 이 아래 공포라는 이 R은 바로 리세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 혹은 경기 둔화 공포,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것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래 공포를 상징하듯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잣대 혹은 데이터,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PD님한테 돈을 빌려드려요. 1년 있다 갚아도 됩니다 하면서 빌려드려요. 그리고 돈을 또 빌려드리는데 내일 갚으면 됩니다. 두 가지, 장기로 빌려줄 때가 있고 단기로 빌려줄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로 빌려줄 때 어떨까요? 금리가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기 동안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요.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공포를 상징하는 장단기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죠. 역전된 게 정말 제가 연구자로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길어요. 22년 7월 6일부터 역전되어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역전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최장기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오히려 낮다. 네. 그러니까 역전된 게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경제의 그 펀더멘탈을 보여준다. 근데 단기금리는 콜금리 혹은 기준금리와 연동된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더 낮다라는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진전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 만큼 경기 침체가 말 그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확실히 굳건히 나타나는 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 결국 이 단기금리가 빠르게 올라서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22년 하반기에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2년 끝자락부터 23년 지금의 모습은 뭐냐면 단기금리가 빨리 올라서가 아니라 단기금리도 나름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오를 때 단기금리가 빨리 올라서 나타나는 역전과 둘 다 떨어질 때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 공포를 보통 보여주는, 이러다가 리세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 어쨌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반드시 리세션이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이 리세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실제 OECD 경기 선행지수나 여러 경기 선행지수들을 보면은 이 아래 공포에 해당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여부, 이게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요. 그만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아래 공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에서 그러면 리세션이 경기 침체를 결국 뜻하는데 자, 2023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2022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들어온 건가요? 저는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경기 사이클을 간단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재테크를 공부하거나 하실 때 그냥 머릿속에 장착하고 계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항상 경기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 순환할 때 이 제로에서 플러스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이 구간을 우리는 확장한다. 그래서 확장기. 그리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좀 소강돼요. 이걸 리세션이라고 해요. 둔화기. 그리고 제로에서 지하실로 파고 내려가요. 이걸 디프레션. 말 그대로의 침체기예요. 그리고 그 저점에서 다시 제로를 향해 올라가요. 회복기예요. 회복기를 거치면 또
확장기를 거치겠죠. 이렇게 경기가 과열됐다가 식었다 해요. 이런 현상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경기가 과열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21년. 그러면 그때 과열되도록 뭐가 만들어졌어요? 돈, 유동성. 그럼 그 금리를 떨어뜨리면 과열을 더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현재 소비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미래 소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다가 적극적으로 소비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하다 보니까 경기가 확장이 돼요. 그럼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주가가 버블이 일어나요. 부동산 가격도 버블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버블이 일어났다가 이게 소강됩니다. 소강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가져다 썼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미래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텐데 이걸 가져다 썼으니까 자연스럽게 경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것이 결국 경기를 확장시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과열이 일어나고 정점에 이르면 그것이 또 소강되는, 이게 경기는 항상 순환합니다. 다만 이 순환이 이 그래프 모양하고 똑같진 않죠.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이클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동의하다시피 그 확장 국면을 이미 지났잖아요. 20년, 21년 중하반기, 이게 확장기의 정점이에요. 정점에 이르르고 21년 끝자락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둔화가 온 거예요. 21년 하반기. 근데 이 둔화되는 흐름에서 전쟁이 터졌고 고물가를 만들었고 그게 이 둔화를 더 강하게 끌어내렸고 더군다나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앞당긴 거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엄청난 긴축 행보를 보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 현상이고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월드뱅크가 말이죠. 이미 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지난 1월입니다. 그게 1.7%예요. 이 1.7%의 의미가 뭐냐면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1995년 이래로 우리 세계 경제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심지어 여러분 1998년 IMF 외환위기 그 충격이 있지 않았느냐 할 텐데 세계 경제는 그때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였죠. 어쨌든 1995년 이래로 경제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1.7%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IMF도 마찬가지예요. 자, IMF가 지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경제 충격을 경험하고 팬데믹 때 그리고 회복됐다가 이렇게 나름 고성장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했단 말이죠. 근데 22년 1월 들어서 전쟁이 터지죠. 고물가가 나타나죠. 조정. 그 고물가에 따라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 행보 보이죠. 그 금리가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또 한 번 조정 7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또 한 번 조정.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는데 그런데 평년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3.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5%를 밑도는 3.2%, 22년은 둔화 국면, 그리고 23년은 침체 국면, 3%도 채 안 되죠. 그런 성장률은 말 그대로 앞에 강조했듯이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제 침체예요.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V자로 완전히 꺾였다가 돌아오는 게 경제 위기. 마치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여기 있는 뭐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게 경제 위기 같은 날씨. 경기 침체는 장맛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계속 암울한 느낌, 다크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저성장 국면에 계속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월드뱅크가 전망하고 IMF가 전망하는데 근데 그렇게 전망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럼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강조하고요. 지금은 전망치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행지표를 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IMF나 월드뱅크 같은 유엔도 포함입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경기 침체로 23년을 전망했단 말이에요. 유엔도 지난주에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저보다 훨씬 나은 이코노미스트들이 200~300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구에서 가끔 이제 우리 댓글로 근데 IMF, 월드뱅크 전망 맞냐고, 자꾸 틀리지 않냐고. 그러면 틀리면 누구 말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제가 깔려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왜 이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 하냐면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 산시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다. 이 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만약에 그럼 A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겠죠. 이걸 뭐를 넣을까요? IMF 전망치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경제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전망치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전망치도 그렇고 그냥 LG경제연구원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연구기관들이 자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전제치를 IMF를 깔아요. 이걸 왜 깔겠습니까? 이 정도면 테크니컬하게 제가 충분히 입증이 됐을 것 같아요. 믿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틀린 게 아니라 조정되는 거예요. 계속 여건이 바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국제기구들의 전망치에 기초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스스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찾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CEIC에서 제가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유료 플랫폼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게더링해서 그래프로만 옮긴 것 뿐이에요.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이 이 PMI 지수가 뭐냐면 제조업 경기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이게 50을 상회하면 뭐예요? 확장 국면. 50을 하회하면 수축인데 이렇게 50을 밑돌기 시작했어요. 22년 끝자락부터. 근데 이것은 보통 선행지표거든요. 그러면 23년 상반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고요. 또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게 차고 넘칩니다. 증빙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침체기라는.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지금은 선행지수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들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OECD에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로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숫자를 만든 게 아니죠. 숫자를 받아서 분석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100 밑으로 하회한 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들이에요.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둔화기랑 침체기에서 지금 현재는 침체기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시점. 그게 22년에서 23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 다음에 리커버리 회복기는 언제쯤 올 수 있다고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지면? 안타깝게도 주요 국내 연구기관들이 상반기가 저점이고 하반기에 회복된다 23년에 이렇게 전망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제 연구기관들의 일관된 전망은 장기 침체를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팬데믹 충격은 V자로 충격이 있었다가 또 회복되는 구간도 짧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침체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침체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 이게 계속 이게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용돌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이미 높아졌죠.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죠. 투자를 위축시키다 보면 고용 침체가 후순위로 찾아와요. 그럼 너도 나도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가 없어요. 소비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은 또 뭐 해요? 투자를 또 못해요. 신규 사업 해봤자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옷이 잘 팔려야 옷 공장 설비를 늘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늘리는데 옷이 안 팔리는데 이걸 왜 해요? 신상품 왜 출시해요?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끼는 게 투자 위축이에요. 기업들의 투자 위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는 안타깝게도 단기적인 이런 대외 충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인구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전환을 시작했거든요. 인구 보너스 시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1인당 인구가 이 커피를 한 잔씩만 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커피 매출액이 하나에 1원이라고 하면 100명 인구가 있으면 100원의 매출액이 나오죠. 근데 인구가 감소해요. 90명으로 만약에 줄었어요. 역시 한 잔씩 똑같이 사 먹어요. 근데 커피 매출이 어떻게 돼요? 90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각자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유지되거나 투자액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걸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고 1인당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특히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 이게 계속 이걸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 노년 부양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년 부양비가 계속 가중돼요. 쉽게 말하면 4명이서 1명을 부양하다가 2명이서 1명을 부양하고 1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야. 인구는 감소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 두 가지 인구 구조 변화가 같이 맞물리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나왔고 대외적인 충격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풀어야 될 숙제가 같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충격이 없어도 우리나라 성장세를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충격이 더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요. 건강한 청년이에요. 뭐 길 가다가 뭐 쓰러져가지고 뭐 무릎이 예를 들어 나갔어요. 그러면 뭐 병원 다니고 하면 금방 낫는데 뭐 어르신들은 한번 부상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 체력이 얼마큼 받쳐두느냐에 따라서 대외적인 충격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초 체력 자체가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인데 인구 구조 변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충격까지 같이 만났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특히나 악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2023년만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랑 자, 아까 좀 말씀하신 경기 침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나요? 네. 제가 지난 10월에 경제 전망서를 냈고요. 그때 23년 경제를 1.9%로 전망했어요.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1월에 KDI가 11월에 또 한국은행이 그리고 기재부가 12월에 이렇게 계속 굳이 따지면 한 기관이 전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죠. 지금으로서 제가 이 한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1.4%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전망치를 낼 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3가지 시나리오 중에 2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끝났어요. 그 전제 조건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2년 내에 전쟁이 종식된다라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이건 끝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2가지 시나리오가 날라갔고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3번째인데 그게 1.4%예요. 이게 한국 경제의 흐름인데요. 아까 세계 경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1960년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역성장했죠. 두 번째가 1998년 IMF 충격으로 또 경제 위기 역성장했죠.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적인 충격으로 역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제를 맞이했어요. 경제 위기.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우리나라는 1960년 이래로 이렇게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23년 성장률 전망치 이 중에서 기재부께 맞다라고 가정한들 아니면 제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었던 1.9%가 맞다라고 가정한들 상관없이 1.6이든 1.9든 상관없이 23년 성장률은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여러분 경제 위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경기 침체 과연 올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기 침체를 경제 위기라는 단어하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의 뭐 저성장, 역성장까지는 아닌데 그런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나라 경제 왜 이렇게 침체 오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고금리의 역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그래프 보시면 월드뱅크에서 비교를 해줬어요. 그동안의 긴축의 시대 때 99년,
2004년, 2015년 이 세 번의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예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게 15년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했다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금리 인상기예요. 그때의 금리 인상 행보랑 지금 22년 3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금리 인상 행보는 레벨이 다르죠. 왜냐면 왜 레벨이 다를까요? 이렇게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요? 그건 고물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물가를 만났고 이례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하다 보니까 그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게 23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요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물론 뭐 1,000만 원, 1억, 2억, 몇 억 정도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금리에 덜 민감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뭐 슈퍼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몇십억 가지고 뭐 슈퍼겜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슈퍼겜이 아니죠. 정확한 의미상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몇천억이에요. 몇천억의 자산가 많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우리 금융사들이 VIP 고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뭐 이렇게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지점장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몇천억짜리 조 단위의 몇 조 단위의 그런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도 몇천억 있으신가요? 전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리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1%가 안 돼요. 저축해봐야. 그러면 저축할까요? 더 높은 투자 수익성을 위해서 옮겨가요. 그런데 금리가 5% 정도로 올라가 버려요. 굳이 금리가 5%인데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잃고자 할까요? 시드 자체가 크니까 5% 수익성을 위해서 5%라는 계속 이자 소득을 영위할 수 있으니 굳이 위험한 국면에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무리하지 않아요. 또 이 투자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떨어진 뭐 경매에 계속 유찰된 이런 품목들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이런 상가, 건물, 빌딩 이런 거 매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500억짜리인데 뭐 200억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럼 이걸 살까 말까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금리로 판단해요. 왜냐면 여러분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통상적으로 병원이 들어가 있는 상가가 아니면 그거 빼면 통상적으로 공실이 없다고 전제할 때 수익률이 5% 정도 돼요. 임대 수익이. 근데 금리가 5%면 굳이 그거 살까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만약에 7%, 8%예요. 그거 살까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덜 민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민감하든 안 민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돈의 이동을 누가 만든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의 이동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듯이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이 주식 시가총액 이게 뭐예요?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 있죠. 이게 뭐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마련한 돈이에요. 타인 자본이 예를 들어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굳이 돈 빌려가지고 자기 자본도 쪼그라들겠지만 그걸 떠나서 타인 자본을 많이 의존해가지고 신규 사업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매각해요. 그래서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져 버리면 빚을 탕감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한 게 가장 좋은 기업의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오느냐?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충격이 찾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경기 침체가 야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투자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재 투자예요. 근데 이게 비중이 작아서 제가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설비 투자도 건설 투자도 다 23년에 전년보다 감소한다고 전망했잖아요. 매우 이례적인 전망치입니다. 이렇게 고금리의 역습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위축되니까 고용 위축이 오죠. 이게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니까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경기 침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주식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엄청 더 떨어지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좀 다르다면서요. 저는요, 이 주식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주식 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면이 있고 아니면 돈이 유출되는 국면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금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금리의 정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면 제가 김작가 TV에서도 나와서 계속 지난 가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 조심스럽지만 23년 4월 달을 저는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 이르는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에 저점이 형성된다. 그래서 22년 10월이 주식시장의 저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하는 것인데 저점 이후에 반등세는 있을 것인데 경기 침체는 상대적으로 기울기를 결정한다. 저점이냐 정점이냐는 기준금리가 결정하고 경기 침체는 기울기를 결정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정점 왔으니까 곧 올 거니까 주식 투자해도 돼 하면서 기대감에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켜요. 조금씩 그러면 대형 투자자들도 내가 뭐 한 지금 3조 원 있는데 이 중에 한 500억 원 정도는 주식할까?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여러 실적 발표들이 나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를 밑돌아요.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또 조정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조정됐다, 올라갔다가 조정됐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박스권 장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리치 채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23년의 주식시장일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만큼은 매우 적극적으로 종목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제 두 번째 이제 내피백 시대인데 네. 이제 지난번에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약간의 어그로성 멘트인지. 어그로는 절대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경기 침체의 모습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나본 사람인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 왜 그러느냐?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D님한테도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가 올라요. 너무 올라요. 부담되죠? 근데 소득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반대로 소득이 좀 쪼그라들어서 좀 마음 아프지만 대신 물가도 같이 다 떨어져줘요. 어떻게 살만하죠? 그래도. 같이 떨어져. 네, 견딜만 해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견딜만 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면 이게 디플레이션의 모습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나의 소득만 쪼그라든다. 그럼 괜찮아요? 그건 안 괜찮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고물가는 경기 성장과 동반하고요.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처럼 저물가는 경기 침체와 동반하는데 이상하게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이런 것은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만나보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 전망 말고요. 잠깐 IMF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신뢰하는 한국은행 전망치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22년 상반기와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 상반기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이걸 웃돌면 굳이 경기 침체라고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22년 상하반기는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경제가 나름 성장세가 뒷받침되는,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았죠. 인플레이션 경제였던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오죠. 1.5%도 채 안 돼요. 상반기가. 그러니까 이건 경기 침체예요. 한국은행은 23년 상반기를 한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전망한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안 썼을진 몰라도.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가 목표 물가니까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하면 고물가 시대인데 2%라는 목표 물가에 곱하기 2
그걸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물가라고 봐요. 그게 4%예요, 기준이. 근데 4%를 초과하는 이유는 위험한 수준. 물론 3%도 높은 고물가 맞는데 위험 수준까지 그것을 상회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정말 인플레이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온 경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22년 동안에는 칼럼에도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소득은 줄고 물가는 치솟고,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23년 상반기는 그냥 체감적이라는 단어, 수식어를 뺀 채 말 그대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장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난 전도사라고 불리고 계신데 네.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죠.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저는 썼어요. 근데 이걸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가계가 가난해지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증명을 해드리고요. 기업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원자재 값이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해요? 물가 상승분만큼을 임금 인상률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치솟고 인건비도 오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담이죠. 근데 매출은 경기 침체와 함께 축소되죠. 금리는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죠.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가게가 갖고 있는 내 집?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은 뭐 각종 오를 건 다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근데 매출은 축소되고 자산 가격은 축소되고 기업 가난해지죠. 정부는요, 이 고금리 상황에 이 정부의 이 재정 건전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20년, 21년, 22년 재난지원금 뿌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출하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펼쳐야 됩니다. 정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마침 현 정부가 뭐 합니까?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들, 또 교통 공기업들한테 뭐라고 해요? 재정 건전성 높여라. 부채 갚아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뭐 교통공사 다 뭐 하라고 해요? 어떻게 부채를 탕감해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공사니까. 공사는 다른 말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이 공공재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올리면 우리 전기요금 낮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공급업체니까. 가스도 마찬가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난방비 엄청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방비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교통요금 오르고 정부도 가난해지니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액션은 결국 가게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기업도 정부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덜 민감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제는 남의 주체니까, 나는 가게니까 나는 덜 중요해.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그 명목 기준 소득도 나름 늘다가 22년 끝자락으로 올수록 줄어들죠. 이게 경기 둔화 침체와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이 줄어요. 실질 소득은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내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385만 원인데 이거 385만 원어치 사 먹을 때 385개를 샀어요. 근데 이거 가격 자체가 급등해 버려요. 385개 살 수 있어요? 이제 못 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할 여력은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게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실질소득이 떨어지죠. 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죠. 2019년, 20년에는 붙어 다니죠. 근데 갑자기 벌어지죠. 왜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이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이 벌어진 채 움직이는데 명목소득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니까 가계는 정말 부담인 거죠.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올라요. 이제 가스요금도 올라요. 전기요금도 올라요. 더군다나 교통요금도 올라요. 근데 이런 지출은 필수재적 소비재죠. 생각해보세요. 필수재적 지출 항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전체 2천만 가구가 있는데 대략 그 중에 상위 20% 고소득층이죠. 그리고 하위 20% 저소득층이죠. 1분위, 5분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분위, 하위 20%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 중에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11%가 넘어요. 근데 5분위, 고소득층은 몇 퍼센트? 2%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5분위로 나눴잖아요. 20%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상위 1%는 전체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에너지에 쓸까요? 정말 낮아요.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죠. 소득이 많으니까 소위 난방비나 우리 관리비 내는 게 작다는 거죠.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엔겔 계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체 소비 지출액이 레벨이 다르죠. 저소득층은 한 달에 100만 원 써요. 고소득층은 한 달에 1000만 원 써요. 근데 100만 원 중에 약 2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쓰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근데 이 고소득층은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써요. 그러면 20만 원 대 100만 원이니까 여기는 뭐 그냥 고기 못 먹는데 소고기 먹으니까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는 절대적인 20%를 차지하고 여기는 10%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필수재적 소비 지출 항목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누구에게 부담이 된다?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엔겔 계수, 슈바베 계수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서민들, 절대적인 중산층 이하가 더 크게 가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 가난을 전가시켜버려요. 굉장히 나쁜 전략이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물가와 가난이 맞물리는 이런 국면에 왜 그 정책적 부담을 서민들한테 주느냐, 고소득층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국면, 그게 23년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문제점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뭐 각종 요금 다 올라버리고 그리고 소득은 쪼그라들고 더군다나 고금리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대략 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80%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절대적인 가구가 이 금융 상황에 연체나 부실에 놓이게 되는 이런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앞서도 그런 거대 자산가들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거대 자산가들은 돈을 지켜요. 그 돈을 지키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수록 예금은행 총수실액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저축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옮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쪽 저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을 하는 거예요. 또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규모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 빚을 갚자, 빚 갚자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 뭡니까? 금리 인상기만큼은 빚을 갚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축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23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빚 갚고 저축을 늘려나가는 나의 투자 자산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으로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게 역행하는 사례가 뭐냐면 21년 끝자락, 22년 상반기 이때 그때까지는 금리가 싸니까 빚져가지고 부동산 덜컥 사고 빚져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던져진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치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돈의 이동을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돈은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은 그렇게 이동하고 나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 자산가들의 돈이 그렇게 이동하니 나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그 돈을 따라서 옮겨야 돼요. 왜 반대로 옮기냐고요. 자산가들은 금리 올라갈 걸 이미 예측한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이미부터 예측했어요. 저도 21년에 22년 전망서를 낼 때 금리 인상기니까 저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대단한 예측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전망했어요. 금리 올라갈 것이다.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라는 것을 그냥 전망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가들이 그러면 나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안 되겠네. 대출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겠네. 적어도 그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금리의 변화, 향방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빚을 갚아야겠네. 그리고 저축해야겠네.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라고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기 전 22년 직전부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저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마다 돈을 저축으로 옮겼는데 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 잘 보시면 돈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인 거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셔라. 돈의 흐름을 보시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셔라. 그래서 제가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23년 같은 경우는 금리의 정점에 이르는 구간이 오고 그거로부터 6개월 전에 이런 흐름이 먼저 야기되니까 이제 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리긴 합니다. 많은 자금이 몰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몰리진 않지만 그래도 22년보다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수록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돈이 이동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나름의 여러분이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가질지 가늠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또 돈의 이동, 금리의 향방 이런 것을 관찰하시면서 적절한 투자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우리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좀 박스피가 뚫릴 건데 그때 다시 돈이 이동을 할 텐데 그럼 그때는 이제 저축한 돈을 이제 가지고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언제쯤 뭐 열릴까요? 아니면 신호라도? 대규모 자금이 또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점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이 정점에 달할 때, 24년 1분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24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을 가늠하고 계신 분들은 23년 한 6월 정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을 거의 폭발시켜 놓을 거예요. 물론 시장이 직접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그 기대감을 촉진시켜 놓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는 대거 자금이 유입될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심리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높은 기준금리가 또 다른 노멀이에요. 뉴 노멀이 돼요. 새로운 표준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나 금리에 선행하는 게 주가니까 그런 심리, 기대감이 조성되는 국면에서 대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은 금리나 시점.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여전히 안 좋은데 결론부터 바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2023년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시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해요. 금리에 선행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예요. 심리지표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심리지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후행해요. 경기에 후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을 구분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급락이 왔고, 그리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나름의 박스권에 갇히다 하더라도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먼저 진입하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22년 뭐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됐었죠. 그러나 22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등락률이
전주보다 떨어지는 거. 전주보다 계속 오르지만 오르는 폭이 둔화되다가 실질적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22년 하반기부터고, 그리고 23년 상반기에는 그 하락률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를 통해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20년 저금리가 찾아오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집값이 폭등한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들어서 금리를 이제 차츰차츰 인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어떻게 됩니까?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년에는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리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22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상승세가 둔화될 뿐 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진 않았는데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야기됐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이 후행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후행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 집값 하락률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거의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합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건데 하락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름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 집값을 결정짓는 다각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금리라는 측면은 억누르죠. 더 추가적으로. 그러나 나머지 요인은 그나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투자자 중에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안전추구형 투자자들이 있는데,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야, 이 정도 집값 떨어졌으면 이제 사도 되지 않겠어? 하는 투자자들이 다시 돈이 유입되거나,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금리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매도하지 말자, 급매하지 말자, 이제 반등할 수도 있어. 이런 여러 성향들이 같이 만나고, 더군다나 주택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하락률이 저점에 이제 이르릅니다. 이 하락률이 저점에 이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사이, 이 정도 속도로 집값은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제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이제 네. 가격이 떨어지면 네. 이 서민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좋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은 현상이 네. 없으니까 네.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의 조언을 드릴 때는 집을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를 위한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경제를 고민할 때는 둘로부터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제가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그 자가 점유율 같은 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보면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점유하는 자가 반이고 또 임차 점유자가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자는 좋은 거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는 싫은 거죠. 어느 쪽이든 댓글이 안 좋을 수 있는 예. 이유가 있긴 했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 계층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를 위한 대안, 그러니까 주로 저는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시점 관점에서 제안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뭐 투자자들은 저 말고도 직접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정말 투자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 이상의 1조가량의 그 정도의 투자자들은요, 이미 VIP 대접을 금융사로부터 받고 있고 컨설턴트가 여러 명 붙어가지고 다양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조언을, 더 훌륭한 조언을 찾아서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장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리치 채널이 있는 거죠. 리치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컨설턴트보다 더 훌륭한 그런 코멘트를 해드릴, 여러분께 이제 리치를 위한 그런 조언을 해줄 컨설턴트를
이 채널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고려했을 때 항상 그렇지만 폭등도 안 좋고 폭락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괜찮고 하락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폭등이나 폭락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부동산 매매 가격의 폭락, 이것은 폭등보다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하고 특히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을 때, 이때 집값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분양될 걸 전제로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PF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분양이 안 돼 버리면, 돈을 끌어왔는데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죠. 도산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금융부실이고, 이게 심각한 금융부실로 되면 그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폭락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특히 가계대출자,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 정도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 금융부채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짊어진 부채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텐데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쪼그라드니까,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자산을 정리해도 부채를 못 갚는 일이 벌어지죠. 금융부실이죠. 이 금융부실이 전개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집을 못 갖고 있는 자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깡통전세죠. 깡통전세라는 이 이슈는 언제 발생해요?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줄 때, 이때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때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계약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년 동안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밑돌아. 예를 들어서 집값은 1억이고 전세 가격은 7천만 원인데 처음에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1억 7천만 원이니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7천만 원 언더예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이걸 처리해버릴까요? 처리해버려. 이게 깡통전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폭락은 임차인에게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조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를 위해서 폭락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그러니까 소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싶어요.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일단 그 프레임은요, 첫 번째 거시, 금리. 금리도 거시죠. 거시 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는 곧 주식이고 주식은 곧 경제다 라고 착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 경제에 관심 많아요, 저 부동산 관심 많거든요. 경제에 관심 있는 거랑은 달라요. 부동산 관심 있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거시 경제를 차지하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도 주식도 거시경제의 그 움직임 속에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거시경제 여건, 금리를 포함한 거시경제 여건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 세 번째는 공급이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국제 유가도, 부동산 가격도, 주가도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은 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만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그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경로죠. 마지막 네 번째가 정책이죠. 이 네 가지의 구조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여러분이 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두 가지라고만 해보더라도 이렇습니다. 팔이 두 개예요. 근데 두 팔로 이 테이블을 들어요. 그럼 많이 들리겠죠. 근데 한 팔로만 들어요. 덜 들리겠죠. 근데 만약 한 팔로 드는데 한 팔은 이걸 눌러요. 더 덜 들리겠죠. 결국 이 네 가지 지표들이 상방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를 고루 찾아보면 생각이 되겠고요. 22년에는 네 가지 팔이 다 들린 거예요. 금리라는 여건도 이 집값을 억누르는 요소였고, 금리. 수요 측면도 억눌렀고요. 공급 측면도 계속 팔자 하는
억눌렀고 22년까지는 정책 제도적인 여건도 여전히 규제가 팽배했기 때문에 억눌렀어요. 네 가지 변수가 다 억누르는 효과였는데 23년부터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네 가지 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자, 일단 금리 거시 경제부터 네.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꽤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누가 그 금리와 부동산 시장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전 들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네. 자산 관리는 내 돈과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게 재테크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자산과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특히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 경제학회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모멸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질타를 받을 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팔이에요.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고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면 할수록 어때요? 주택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금리 수준이 이제 떨어질 거야 라고 다시 전망할 때 주택가격 전망은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할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매 매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경매를 지금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업용 주택의 경우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이 경매 이거 받아봐야 이거 운영하는데 뭐 운영 수익률이 뭐 5%도 안 될 텐데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만들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세요. 22년 내내 경매 매각률이 계속 늘죠. 경매 매각률. 그러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많고요. 경매 건수 중에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준다는 뜻이에요. 경매 건수도 많아지지만 경매에 많은 물량이 들어와도 매각으로 이어지는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낙찰이 안 돼요. 유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매각가율이 어떨까요? 감정가에서 매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각가율인데 매각가율이 계속 떨어져. 감정가를 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일까요? 금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투자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좀 어폐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현금을 가지고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현금만 갖고 사는데요 하시는 비중이 있으시겠지만 그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90%의 비중이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는 관계가, 나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이 있다면 그건 관련이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게 시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거시경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금리라는 것을 봤을 때 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고, 그러나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시중금리는 그래도 떨어져 줄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있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코픽스가 시중금리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선행지표라고 보면 좋겠고요. 22년 11월에 코픽스가 정점을 찍고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 23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론 금리의 레벨은 22년보다 높죠. 22년 평년치보다 높죠. 그러나 어쨌든 22년 끝자락보다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나 여전히 금리의 레벨은 높으니까, 자, 금리라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억누르는 힘이 있지만 힘이 조금 빠진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억누르는 거. 여전히 억누른다.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나 억누르는 힘이 좀 빠진다.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요 측면. 네, 수요 측면에서는
역시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물론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각각의 변수가 뭐 10개 이상씩 돼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수요 측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 지표가 구매 여력이에요. 두 번째는 구매 의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구매할 여력이 있어요. 근데 구매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구매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반대로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나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구매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맞물려야 구매로 연결이 돼요. 결국 가구 수,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이 구매 여력이 있나, 얼마나 많은 비중이 구매 의사가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고 수요가 줄어든다. 물론 수요의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머지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10가지 변수 중에 인구는 하나에 해당돼요.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더라도 그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주택 구매할 여력과 의사가 있어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다각도로 우리는 시장을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구매 의사부터 보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입니다. 이 값이 이렇게 떨어져 주고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소폭 22년 끝자락에 완전 극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죠. 이게 뭐예요? 시중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앞으로 정점 찍고 이제 떨어져 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또 집값도 더 이상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급매물도 축소되는 것 같아. 또 부동산 정책 기조도 좀 호의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 더군다나 부자 감세까지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을 보유해도 괜찮겠구나. 다주택자들 집 하나씩 더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을 줄 수 있어. 이게 또 다른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 의사는 없어요. 그죠? 여전히 이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낮은 수준을 찍고 반등할 흐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앞에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0.5를 찍고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여기 수요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매 의사 안 좋죠? 하방 압력이죠. 그러나 이것도 힘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구매 의사 말고 구매 여력을 봐야 되죠. 구매 여력은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매 여력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용화된 지표가 HAI라는 지표입니다. House Affordability Index. 그러니까 주택 구매 여력을 판단하는 이 지수에 뭐가 들어가요? 산식 안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산식 안에 대출 상환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금리가 5%일 때는 같은 1억을 빚질 때 이자를 뭐 50만 원씩 납입하다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로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같은 1억인데도 이제 그 이자 상환 부담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3,400만 원 정도의 가계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가계가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자 상환하면서 집 갖고 있을 수 있어. 하겠지만 200만 원만큼은 어려워. 300만 원만큼은 어려워. 라고 느끼는 가구들이 많죠. 결국 주택 구매 여력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에 연동돼서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할 여력이 안 돼. 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오로지 금리라는 측면에서 수요 측 요소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결국 수요 측에서도 안 좋은데 이것도 하강 압력,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압력이 조금 힘이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급 측면. 네. 이 공급 측면에서는 실제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기도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수요가 미친 듯이 줄어서예요. 근데 공급 사이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공급 사이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설사들의 공급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규 주택 공급.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분양받을 때 우리가 이 분양 물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공급량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수요량을 예측해야 되고 그래야 집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을 예측할 때 앞으로 기존 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이 있는데 이 신규 주택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까를 판단해야 되죠. 기존 주택 공급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걸 판단할 때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나 분양 사업 할래요 하려면 일단 국토교통부로 가서 뭐예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통계가 집계되겠죠. 그럼 그걸 집계한 일에,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분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선행지표죠. 그럼 인허가 건수가 어때요? 20년까지 줄었어요. 다른 말로 22년까지는 인허가
분양 물량이 줄었다. 그럼 23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왜? 21년부터 다시 반등하니까. 이해가죠? 2, 3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분양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책적으로도 22년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22년부터 바톤 터치하고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똑같은 정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는 규제를 완화하니까 완전히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가 바뀌는데 정책 기조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공급이에요. 공급 확대. 250만 호 약속한 거.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니까 기존 주택 공급 말고요. 지금은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어때요? 부정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죠. 그다음 두 번째, 기존 주택 공급을 보아야 되는데 기존 주택 공급은 역시 미분양 주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신규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이 신규 주택 공급량도 다주택자일수록 혹은 갭 투자자일수록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매도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도 느는 거예요. 기존 주택 공급도 많고 신규 공급도 많으니까 결국 분양되지 않고 남는 물량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어떤 집단, 그 변수 덩어리를 이게 컨셉이라고 해요. 통계에서는. 이게 구조방정식이라고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주로 네 가지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구성되는 몇 가지 변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구조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초까지 6만 호 정도를 기록하죠. 매월 6만 호 정도의 미분양 주택량이 유지된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2020년에 집값이 폭등하는 구간이죠. 21년 미분양 주택이 맴돌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 마지막 22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죠. 이때 집값이 조정되는 거예요. 특히 22년 하반기부터 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레벨이 또 다르죠. 이때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네 가지 이 구조를 다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분양 주택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혹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미분양 주택량이 22년 끝자락에 6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기존 주택 공급도 다 해소가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분양을 포기하거나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분양을 포기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분양 물량이 더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인 거죠. 공급 측면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더 그렇죠. 강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정책 측면. 네. 정책 제도적인 측면은 계속 같이 22년까지는 억누르다가 이 손만 이제 플러스로 드는 거예요. 세 팔은 여전히 누르는데 한 팔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팔보다 세 팔의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팔은 뭐예요? 그동안에 누른 건 규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세를 강화한다든가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또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매긴다든가. 그러나 지금 현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는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규제마저도 완화하고 또 부자세도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집 갖기 쉬운 그 기조에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떠받드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누르는 힘이 더 강한 국면이 23년이고 22년이 가장 강하게 하락했다면 이 하락률이 조금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도 여전히 0 밑에서 맴도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전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금리, 수요, 공급, 정책 측면 네 가지를 진단했는데 네. 그럼 결론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이제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집값 하락률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뭐 크게 조정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더 크게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런 시장의 모습을 역전세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난은 뭐예요?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역전세난은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요. 공실이 일어나고 있고 한 전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그 다음 전세 세입자가 쉽게 안 나타나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죠. 왜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어때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대출 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전환을 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반대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또 선호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모든 게 부동산 시장에 금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죠? 금리가 다 모든 게 금리예요. 금리 가지고 설명이 끝나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하다. 바기닝 파워가 세다. 협상력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여러분들이라 하신다면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3년 연내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전주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어 하고 덜컥 사시기보다는 사자마자 계속 또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잖아요. 세금이나 그 밖에 뭐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기회비용격에 해당하는 금리 레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굳이 이참에 대출 껴서 집을 사시기보다는 전세 세입자로서 세입자 구간을 연장하셔라. 짧게 연장하셔라.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집을 매수하는 시점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세입자일수록, 월세일수록 집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라고 하신다면 23년 끝자락까지 한 1년 정도의 전세 세입자 기간을 좀 계약을 연장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게 협상력에서 충분히 작용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구간에 누구를 또, 여러분 하면 세입자가 나가면 중개수수료라도 더 들잖아요. 1년 연장하고 같은 전세금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가뜩이나 나갔는데 세입자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설득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단위로 연장을 하시고, 대신 조건 중에 그 전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한 2개월 여유 있게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게 좀 조건을 제시를 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정률이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그 근처에서 맴도는데 이게 결국 0에 가깝게까지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0을 상회해요, 상승률이. 이 지점이 뭐예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죠. 그런 시점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번 집값 폭락이 2027년, 30년까지 계속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실장님은 그 정도로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없이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4년 이후의 집값 흐름은 제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3년의 이 전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조정 국면이 계속 된다라는 것이고, 24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항상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혹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사이클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우상향하면서.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국면에서 22년, 23년 일시적으로 반등 하락하고 다시 우상향 기조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가끔 이게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는 꺾이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고요. 역시 제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경기권,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돼요. 전체 인구는 감소할지라도 인구의 이동을 고려하면 계속 인구는 늘어요. 네. 수도권 인구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좀 더 안 좋겠죠, 향후에. 그러나 수도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라고 했죠. 인구의 이동하고 또 같이 고려해야 될 더 중요한 거,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거. 세대수인가요? 네, 세대수. 가구예요, 가구. 가구수예요. 인구가 집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구가 집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력이 있느냐, 구매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인구만 가지고 민감하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장기 하락, 이걸 굳이 전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4년 이후에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어. 그건 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23년 연내에는 집을 안 갖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들이 부자 되는 채널 리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네. 투자 좀 한마디만 끝으로 주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소득 상위 5% 안에 계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셔도 돼요. 자기 일에 집중하시고 투자 관심 없으셔도 돼요. 이미 부자가 되는 경로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득 하위 80%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절대적인 다수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소득의 일부를 특정 자산과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자산과 바꿀까?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어떤 자산과 바꿀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바꿀까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바꿀까, 그리고 언제 무엇과 바꿀까 라는 것을 고려하는 게 재테크 전략이기 때문에 어쩌면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시대를 규명하는 거, 22년의 모습, 23년의 모습, 또 금리의 향방, 이런 거시경제적인 여건에서 시대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걸맞게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을 가질까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리치 채널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뽑아 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